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로남불 민주당의 오명을 벗겠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컨벤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남영희 인천동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기회를 준다면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좀 읍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현재 공동대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절박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읍소를 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뭐 사과문을 담은 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게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 사과 피로감이 좀 있긴 합니다. 많은 돌발 변수들, 악재들로 인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줄곧 계속 여러 번 사과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당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사과만 할 거냐,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좀 내달라라는 요구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조금 상반된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박지원 공동위원장, 지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과도 좋고 이런 모습도 다 좋긴 한데요. 분명히 이 전략을 내놓을 단계다. 이제 남아있는 9일, 한 8일 정도 일주일 동안 민주당이 어떤 각오로 지금 이 지방선거를 이겨낼 것이고 지도부는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우리 지지자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점에서 아마 그 당내 신현영 대변인은 또 선긋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과 부분은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문이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자, 이게 어떻게 표심을 좀 결집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진정성이죠. 진정성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런 의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공동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서로 간에 마찰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중도층 내지 일반 국민의 호소적인 어떤 언행을 한다 그러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입법 독주를 한 이후에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하고 또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런 역할이 조금 더 민주당에서 힘을 얻어가서 대중정당으로서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진정성 있는 언행이라 하더라도 과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어디냐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잘 하신 건데 저것이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을 바꿔갈지 어떤 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시선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안에 586 세대 용퇴 등 쇄신안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이 쇄신안이 얼마나 좀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될지에 대한 것을 이제 들어본 이후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586
세대 용태론, 그냥 당 쇄신안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뭐 오히려 다른 저희 국민의힘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참 잘한 것이라는 평을 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 결코 플러스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586 용태론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 개혁, 뭐 권력 구조 개혁 등에 대한 얘기를 지난 대선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정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낼 때에 어떤 역할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대선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이른바 2030 여성 지지자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그의 혁혁한 공을 다들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선출이 되신 과정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힘든 상황에서 모셔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정치 쇄신안까지 논의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선거에 결코 적절한 수준일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아무래도 좀 내용이 나오면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호소문이 나왔을 텐데 특히나 지금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금 윤영선 후보가 접전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영선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전 지사가 계양을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관으로서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전국 투어를 하시는 것이 0.73%로 석패한 전 대선 주자로서의 올바른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양을이라는 곳이 그 7곳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손쉬운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일단 선당 후사라는 대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 실리를 또 챙길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의혹이 해소되거나 해명되거나 밝혀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공격이 재차 이어지는 것이고 인천에 나옴으로써 인천에 계시던 분이 또 서울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에 계신 분이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 계신 분이 서울에 가시니까 경기, 인천, 서울이 다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권 내에 들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에 가장 많이 사신다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충남 분이기 때문에 또 충남에 또 영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로 긍정적 효과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지지율로 추이를 보면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타당 얘기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오히려 계양을에 집중하시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고 실리를 챙기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선후 관계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조정할까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당의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당 지도부에서 역할이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잘 해나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송영길 후보에 대한 결정도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불통,
소통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굉장히 졸속적인 면들도 있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왜 지역은 뭐 이제 개항이 됐느냐 그리고 꼭 뭐 무관이 아니라 꼭 국회의원이 됐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후에 생긴 요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 그 과정 속에 당원들과 지지자와 당 지도부까지도 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쪽 지지자들에게 붐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낸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지금 당 내에 또 악재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붐업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정체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항을의 여론조사 결과가 주최하는 결과들이 나와서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대선 주자였고 0.73%의 석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그리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이것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내부에서 또 회의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기간도 다르고요. 예. 뭐 조사 방법도 좀 다르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아주 낙승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개항을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물리적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원래 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을 거라고는 본인은 생각을 못했는데 당의 요구였거든요. 예. 그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개항 의뢰의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 부분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국을 사실은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좀 개항을은 믿고 맡기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붐업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항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이제 이재명 그 전 지사께서 개항을에 어필을 하는 그 소재로 개항을이 발전이 지체됐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죠, 오랫동안. 근데 송영길 후보가 거기에 또 오랫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으로. 그런 말씀이 이제 서울로 가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사면임을 했는데 세 번을 서울시장 거쳤는데 해놓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비교 우위가 또 없게 돼요. 그리고 경기지사인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과 관련돼서 민심에 부합하는 언행을 좀 하고 싶은데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또 민심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또 이재명 지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렇게 세 군데의 대형 수도권의 이 광역자치단체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등판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이게 맞물리고 물려 넘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계시다. 뭔가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레토릭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전국에 지금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강원도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이광재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경기는 또 경기대로 김은혜 후보가 있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말이 안 되는 지금 자신들 지역에 맞는 구호들을 내세우는 게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다들 감안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곤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연고를 계속 따지면서 오래 살았던 기거했던 기간들을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막상 저희가 계속해서 25년 특히나 개항에 지금 출마하신 윤영선 후보인가요? 국민의힘에 그분이 25년대 뭐 25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목동 분이셨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학군 좋은 데 가시고 직장은 병원은 뭐 개항을에 두시고 이랬던 모습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위선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중적 잣대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대통령 후보로 지난번 그 많은 득표율을 얻었던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에 뛰어드신 분은 연고가 크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너무나 이제 뭐 네거티브 쪽 요소로 삼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 결국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기는 뭐 그런 지점인 것 같고, 정작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다 보니 개항을 이전에 판교만큼 올려놓겠다. 판교의 그 판교밸리만큼 정말 잘 해놓겠다, 바꿔놓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윤영선 후보의 연고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저 25년대 25일 어떤 취지로 25년에 거기 거주했다는 의미인지 25년을 거기서 연고에 있다는 의미인지 뭐 명확히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연고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5년 동안에 이게 계양에 살다가 목동 갔다가 다시 계양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목동 계속 살다가 계양으로 온 것인지는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양에 살다가 차적 이동 그 경로를 보면 계양에 살다가 목동 갔다 다시 온 것 같아요. 뭐 1주택 갖고 어떤 명분을 삼으시던데 어찌됐든 다만 25년간 거기서 개업을 해서 계속 있었던 건 맞거든요. 사회봉사활동 한 건 맞기 때문에 그 연고 면에서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이재명 지사께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 지원 요새에서 성남이 이재명을 키웠다,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자, 성남을 버리고 인천으로 갔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좀 격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표현의 수위를 떠나서 어쨌든 상식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성남에 나오셨어야죠. 성남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7개의 보궐선거 지역 중에 사실은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명분이 되려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뭐 어디 저 경남 창원 의창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전폭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 만한 이런 행보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가신 걸로 평가받는 행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당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실 피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성남이 키워준 사람이니까 뭐 힘을 모아달라. 이게 과연 김동연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후보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가장 큰 장점은 중도 확장력인데 그 중도 확장력이 이재명 이전 경기지사의 어떤 그 틀에 막힌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전격적으로 내가 뭐 개항을 사퇴한다든가 여기 출마하지 않겠다. 또는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한테 나 때문에 피해보는 김동연 후보를 구해달라. 이런 식의 뭔가 조금 의미 있는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등판하실 때부터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뭐 많은 언론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만 이제 표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성남에 가서 성남에서 바람을 일으켜달라,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개항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만 지금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에 가서 그 지역의 연구와 관련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성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직함도 그렇기도 하고 이전에 성남시장을 재선을 했고 또 경기도지사로까지 가면서 그 지역에서 키워준 그 힘들에게 의지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를 보면 중도층의 일정 부분 또 소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굉장히 좀 과할 정도의 발언들, 발언 수위가 높은 부분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준석 그 당 대표의 이후의 정치 행보에도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정신이냐 이런 발언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본인의 입장이 다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 표현은 좀 수위가 높죠. 그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다만 이재명 전 지사께서 경기도에 가서 어필을 하시려고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하면 안 돼요. 예컨대 뭐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가 쓰지 않았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하죠. 그 다른 분이 사용했는데 그 법인카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상품 이런 것들은 누가 소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의 이런 말씀들을 예. 형식적인 말씀 또는 뭐 법률가로서의 어떤 자기방어적 말씀 이런 선거 국면에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면 본인은 어떻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관돼서 선거를 치르는 자당의 후보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심호가 달라 그러면 글쎄요, 뭐 힘이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대 승부처 경기도도 지금 초박빙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가 모두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경기도는 결코 저희가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 후보 간의 그 실력 차이가 극명한 곳이 제가 보니까 경기도지사 후보들이더라고요. 우선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그 기재부에서 오래 녹을 먹고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토론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그동안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면서 뭔가 그 정책적인 부분도 실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지방 교부세의 내용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 못 한다던가 뭐 여러 군데에서 경기도 전체를 이끌 만한 그 자질을 가지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네거티브를 계속 이제 뭐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특히나 뭐 대장동 관련된 부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얘기들로 지금 정책 대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또 부메랑이 돼서 본인은 경기맘, 뭐 실제로는 아이를 호화 유학을 보내놓은 뭐 유학맘이었고 서울의 엄마였고 뭐 이런 분당 그러니까 경기맘과 관계없는 사실들이 불거지는 거. 또 하나는 뭐 KT 전무로 갔을 때 청년 어떤 누군가 본인 시댁 관계된 분이라고 하죠. 시댁 쪽 관계된 청년을 또 불법 채용하기 위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그것을 본인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김성태 전 의원의 그 공소장에 관계돼 있는 본인이 직접 그 관여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었던 게 허위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로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정책 선거 대결로 국민들이 그 경기도민들이 판단하게 되면 확연하게 누가 도지사감인지 구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토론에서는 보니까 또 가세연 유튜버 그 대표이신 강용석 대표가 마구잡이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연 후보에게 예. 그런 식의 그 네거티브적 요소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전체적인 정치의 그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국민의힘이고 또 아니고를 떠나서 함께 그 보수 쪽 진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뭐 김동연 후보가 지금 상태로 여론조사 결과는 보시다시피 뭐 초박빙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과는 우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근데 저도 정책적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아무래도 비교적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토론회에서 상당히 김은혜 후보가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게 터닝 포인트, 저희에서 위험 요소죠. 그렇게 봤는데 어제 토론 등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후보, 여권 후보라는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일단 앞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할 의지인데 예.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정책을 실현할 힘과 그 정책을 실현할 의지인데 의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 김동연 후보께서 좀 의외의 모습이었는데 예컨대 뭐 민간 개발이냐 공공 개발이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예. 여기에 대한 뚜렷한 본인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대로 하겠다. 저는 글쎄요 이게 정책 실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어떤 것이 공공선에 부합하는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한 이후에 그걸 밀어붙이는 것이 위정자가 할 일인데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글쎄요 저는 이런 정책 취사 선택 과정이 상당히 납득이 안 된다. 또 하나는 기존에 본인이 해왔던 전 정부에서 입안하고 추진했던 정책을 조금 더 부인하는 좀 평가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정책적 소신 이것이 없다면 정책 실현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은혜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 자 도덕성 검증과 관련돼서 김은혜 후보한테 제기됐던 추천 관련해서는 이게 부정청탁이 아니라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추천한 것에 대한 비판은 그건 감수해야죠. 그것이 추천인을 옆에 쓰게 돼 있는지 사규에 그건 뭐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추천한 이후에 그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 꼭 뽑아줘. 이렇게 청탁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만약 그렇게 나아갔다 그러면 이미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일단된 부분이고요. 예. 어제 새롭게 제기된 그 후보에 대해서 보면 자 A라는 모 인사가 아주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해요. 그다음에 그 어려운 또 기재부로 갈 때도 또 같이 가요. 어려운 직위를 간 겁니다.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기재부를 그만둘 때 이분은 다시 또 아주대로 복귀해요. 맘만 먹고 복귀하나 보죠.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사단법인 차리자마자 또 나와서 같이 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외관상 보면 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관상 보면 이것이 적절한 인사냐. 아니 그 어려운 아주대학교에서 기재부로 갔다 다시 아주대로 복귀했다 다시 사단법인으로 온다. 자, 이런 분이 과연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추천 그 사실관계를 부정청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보여준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신선했거든요.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개개인의 욕망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료주의적 사고를 저희가 따지자고 하면 일관된 정책 의지 방향대로 몰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맞는 상황대로 바꾸겠다라는 건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맞게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 통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정책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추진 능력까지도 봐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꿰매고 결실을 맺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저희 정치권에 있진 않았지만 그 다양한 오래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정말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뭐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도 받지 않은 부분을 다시 거론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청탁은 했지만 채용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지점도 사실 좀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주대의 뭐 박모 씨가 계속해서 지금 김동연 후보와 함께 발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 그 강용석 후보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마치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 거였죠. 이것은 김동연 후보가 직접 그 채용 과정에 어떠한 일도 관여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KT 그 특혜 채용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함께 협공을 해주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김동연 후보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법적인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완 설명드리면 이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청탁을 나아가서 이 사람 어떻게 잘 봐줘. 근데 입사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입건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것은 일단 입건할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추천까지는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적절한 여부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 청탁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밝혀졌다 그러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의 박모 씨에 관련된 인사 흐름을 보면 일단 외관상 문제가 있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외관상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관상 보면 그 어려운 아주대학교 비서에서 어렵게 기재부에 또 한 명 공모하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어렵게 들어온 데 있어서 있다가 공교롭게 행보를 또 같이 해요. 기재부 나가자마자 김동연 후보가 나가자마자 본인은 또 아주대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아주대학교에 사실 그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런 취직하기가. 예. 그렇다가 또 어렵게 다시 복귀한 데에서 김동연 후보가 사단법인을 차례잡고 또 나와요. 그렇다면 자, 이 두 분 간의 관계를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직과 취직 사이에 이게 일반적이냐 이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보냐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명을 해줘야지. 모르면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를 취직 정보를 줬다든가 본인이 역할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김은혜 후보처럼 내가 추천했다라고 말씀하시든가. 근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오신단 말이에요. 응시하고 붙고 또 이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렇게 그냥 화를만 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해명이나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됐는데
일단 좀 개인적인 소회만 나타내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참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 어떤 좀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내심 바라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기 추도식을 정치권에서 뭔가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 활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에 공감하는 뜻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바라기에는 지금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도부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대구 추도식에 참가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5.18 행사에도 다들 오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예. 이 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행동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좀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냥 걸음하시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예.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서거를 맞이했던 주요 원인은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검찰권 남용도 있었고요. 언론에 다양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픈 그런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후의 메시지를 참 이렇게 신중하게 내줬어야 되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그 임명된 검찰 내부의 인사들이 그날따라 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수사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한 그 지도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참여하게 된 인사들하고 도대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가? 정말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행보가 될 때까지 저렇게 행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진영 간의 대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묻혀버리는 이런 정치 세력들이 이제 퇴장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 정치 세력들은 도태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검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분들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예. 검찰의 일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있었던 과거 행위 전부 다를 입장 밝혀라라고 하는 것도 직업 공무원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행위와 연관된 사람에게 입장 표명 요구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직업 공무원인 검찰에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 또 입장 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표명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에 이 포괄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이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고 좋은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명 43일 만이고, 자,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물러났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정호영 후보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준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량법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 환경이 있잖아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환경이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또 가결시켜줬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직무 판단하지 않는 형식을 조금 정호영 후보자의 명예를 생각해줘서 예. 자진 사퇴하는 때까지 기다려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늦어도 좀 너무 늦은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정호영 후보의 그 다양한 의혹들, 특히나 딸과 아들의 편입학 특혜 의혹, 그리고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이런 것들 내용만 봐도 사실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어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안 될 것처럼 말씀을 해왔거든요. 결국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과 연결시켜서 이후에 이런 그 자진 사퇴의 모습을 띠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셨던 것이 처음부터의 의도한 바가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총리든 다른 장관이든 다 부결시키고 인준해주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처음 목소리대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역풍 걱정하고 또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발목 잡힐 것을 걱정해서 국민 눈높이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늦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형식을 띄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편입학 특혜 의혹이나 병역 비리 부분, 의혹 부분은 저희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사퇴는 사퇴고 또 수사 받을 건 또 수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좀 화제입니다. 북한을 달래던 시대는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변화를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경험에 따른 실리 추구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기대에 따른 대우를 했는데 기대에 따른 대북 정책을 수행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실패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예컨대 북한이 그 비핵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일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핵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고 강력해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에 대한 북핵 해결 문제는 실패했다. 그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른 접근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것이 일단 비핵화를 위한 그래도 노력은 기울이겠다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비핵화만 늘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억지를 갖겠다, 이제 방어를 갖겠다. 현실적인 억지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구체적인 이제 플랜을 제기한 거죠. 예. 따라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으려면 상당히 북한에 요구하는 비이성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렇게 늘 이어가야지만 평화가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지속적 평화가 아니고 이것은 대비는 대비대로 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이를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서 실용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한미 정상 간의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상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에서 대북 정책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취안해도 될 정도의 공동 대응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한미 포괄적 동맹의 더 나은 전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건을 얘기했는데 예. 이후에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그 재건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강화 쪽으로 흘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행할지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실질적인 대안이나 그런 마련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이후에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면서 편입되면서 중국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과정들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동북아 중심의 균형자론을
표방했던 것과 달리 친미 쪽으로 가면서 중국과는 또 거리가 멀게 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는 결국 더 경색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미 관계에서 미국은 특별하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 이번 정부에서만 북한에게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우리 평화 한반도의 그런 정책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짧게 반론을 해주신다면요. 반론할 건 없고요. 뭐 각 관점에 다른 거니까. 그런데 저 굴종자 표현을 쓴 것은 사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공무원이 피살돼도 크게 말을 못하잖아요. 이 굴종자가 아닌가요? 국민을 지키겠다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국민을 지키겠다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국민이 죽고 국가의 물적 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말을 못해요. 이런 대북 정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남영희 인천동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